1989년에 그때 그게 소련이 몰락하기 전인데 네. 한참 동구권이 시끌시끌할 때였어요. 그때 어느 기업 총수가 재벌이죠. 재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비교한 만화를 하나 만들어달라. 네. 왜요? 그랬더니 주체교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습니까? 주체교는 지금 이미 끝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에 이미 그거 전혀 안 맥혀 들어갑니다. 요즘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안 맥혀요. 아, 그럼 뭐가 먹히는 거죠? 나올로지. 나홀로지. 네. 용어를 하나 만드신 거네요. 그럼 실제로 그 선생님 쓰신 그 저서의 판매라든가 또 독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지금 얻으신 겁니까? 모니터링이 된 건가요? 모니터링이 된다기보다도 이것은 내가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보아오고 책 쏘고 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결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MZ세대 얘기를 했는데 네. 저기 킬링필리 얘기에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는데 네. 관련이 있어요. 내가 1975년에 독일을 갔는데 그때 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20대 독일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 MZ세대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독일보다 유럽보다 늦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때 이미 독일 아이들은 에고센트릭, 즉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것이 서구 사회의 기본적인 멘탈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인디비주얼리즘이 기본적 멘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75년 독일 가서 첫날부터 그 사람들하고 그 젊은이들하고 계속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걔들의 멘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요즘에 그 20대 신입사원들의 특징이 사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뭘 시키면은 네. 이걸요? 이걸요? 제가요? 제가요? 네. 왜요? 네. 지금요? 네. 이게 사요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75년에 독일 애들이 그랬어. 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서구식 개인주의와 서구식 개인주의를 처음 접한 이원복 선생님의 혼란 및 적응 과정이 문화적 충격. 네, 그 충격이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에 거기도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요. 네. 나중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에도 그리고 상당히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한때 폐기를 했죠. 네. 한때. 이게 뭐 유교 사상은 이렇게 하향 서열 하향 서열 하향식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그 유럽 젊은이들의 그 자유분방한 세계를 봤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유교식 사고방식을 갖다가 거부를 했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건 아니다. 유교적인 것이 굉장히 장점도 많고 그리고 훌륭한 것도 많고 서구적이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근데 왜 386 세대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념 과잉인 걸까요? 운동권 세대 386 세대들은 그때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것도 평등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어요. 정의이고 선으로 알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재벌, 기업인 그러면 도둑 내지는 착취 이런 개념이었고 기업 그러면 이꼴 착취 이런 식으로 느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나가서 세계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오류들을 하나씩 고쳐가죠. 기업 착취로 보셨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네. 70년대, 80년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인이라면 무릇 소위 말하는 그 이 가난한 서민들 편에 서야 되고 기업인들은 나쁘니까 반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정서가 적어도 70년대, 60년대의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공통성이었어요. 그게 386세에 똑같은 거죠. 아니 이원복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 네거티브했죠. 얼마나 네거티브 하셨습니까? 얼마나 네거티브 했냐니까 내가 그 독일에 왔기 때문에 운동권에 뛰어들지 못했다 하는 것이 참 한탄스러웠을 정도로 내가 그 우리 동기들이 운동권 1세대예요. 1세대. 김근태. 고등학교 동기가 손학규. 김근태, 손학규, 조영래. 네, 조영래. 그게 전부 고등학교 동기 동생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저 민청년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운동권의 제1세대 아닙니까? 어? 1세대. 그렇죠. 지금 586은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네. 한참 뒤에. 근데 제1세대들은 지금 586 같은 그 특정 586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일반적으로 586은 수백만 명이 되니까 네. 특정한 586들은 아주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고 그리고 자기의 발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발전을 거부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내 뜻입니까? 이데올로기가 오르니까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갇혀 있는 거네요. 갇혀 있죠. 자기 철옹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 독일 유학 시절에 쓰신 작품들이나 또 한국에 와서 그때 그 자본주의와 예.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했죠. 네. 근데 그때는 공산주의 그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나요? 1989년에 그때 그게 소련이 몰락하기 전인데 네. 한참 동구권이 시끌시끌할 때였어요. 그때 어느 기업 총수가 재벌이죠. 재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비교한 만화를 하나 만들어달라. 네.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6.29 선언 이후 87년에 6.29 선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 사회 자본주의 한다고 그러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시끌시끌 싸움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싸우는 건 좋은데 알고 싸워라. 이런 의미에서 당신이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교하는 걸 좀 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사회주의 국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내가 독일에 10년 있었지만 동독도라면 큰일 났을 때예요. 그렇죠. 딱 한 번. 분단 때니까. 네, 딱 한 번 실수해서 저기 서베를링 그건 가시다가 서베를링이다. 잘못 들어도. 네, 네. 한번 저 동독 네. 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좀 네,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습니다만.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구권 다시 해서 공산권을 가본 적이 없이 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그래? 그럼 비용 내줄 테니까 갔다 와라.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경제학과 교수. 네. 그분하고 둘이서 제가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과 동구권을 갔다 왔어요.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고. 그게 혹시 저 89년. 경기고 선배이신 52회 D그룹의 K 회장님. 예, D그룹의 K 회장님이에요. 네.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학구열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싸우는 건 좋은데 네.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나 싸우게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80년대 후반의 동구는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그때 동구권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인데 소련까지 붕괴될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갔다 온 결론이 공산국가는 저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셨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가보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 자본주의 사회와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예컨대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4개 있는 스몰 작은 식당이야. 근데 웨이터가 10명이야. 이게 구경 식당이군요. 구경 식당이고 이 공산주의 국가는 헌법에 모든 인민은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는데 라디오가 안 팔려. 그러면 엄청나게 실업자가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식당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다가. 그러면 자 종업원이 10명 되는 그 웨이터가 10명 되는데 가서 곰탕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네. 곰탕 5그릇이요. 그러면 주문을 안 받아. 주방에다 대고 곰탕 5그릇 끓여. 네. 그 주방에 가면 요리사만 대여섯 명 돼. 네. 근데 아무도 일을 안 해.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니까. 더 판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의 가장 큰 실패는 사리 추구의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리 추구.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빵 굽는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리 추구이다. 네. 이거 간단한 진리예요. 그걸 무시하고서는
이 우리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두가 해피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 안에는 그때 간부들은 사리사욕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송병락 교수님과 같이 얼마나 다니신 거죠? 한 2주 정도 갔다 왔죠. 어디 뭐 폴란드, 헝가리? 아니, 폴란드, 헝가리가 아니라 네. 그때 갔던 데가 저 우크라이나, 네. 그리고 저기 그 이제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네. 모스크바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등등 몇 개 갔다 왔는데 그때 겪은 그 체험이 좀 너무너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회국가라는 걸 몰랐는데 그 국내선을 탔어요. 러시아에서. 국내선을 탔는데 1등석, 2등석이 없어. 네. 전부, 그건 이해해. 전부 인민이니까. 네. 특권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그 돈의 효용과 자본주의의 폐해라면 폐해고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그 교통기반 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1등석. 네. 비행기 선박 네. 1등석, 특히 비행기 비즈니스석, 일반석 그 차이점은 돈 차이만 아니라 인간이 차별받는 거 알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네. 그렇죠. 근데 동구권 비행기를 타면 네. 전부 일반석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 근데 웃기는 게 딱 타니까 승무원이 없어. 승무원이요. 승무원이 없어. 승객들이 먼저 타는 거예요. 네. 그 다 타니까 그때서야 승무원과 조종사가 올라와. 그들도 인민이니까. 아, 이게 그렇네요. 이게 이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네. 되는 일을 네. 직접 겪고 오신 거네요. 겪었죠. 그리고 또 그때가